중국 역사여행 제14강은 아편 전쟁입니다. 흔히 역사상 가장 더러운 전쟁이라고 말해지고요. 이 시점 이후로 세계의 패권의 역전이 시작됐다라고 말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세기부터 대략 한 17세기까지 세계 최강의 지역은 유럽이 아니고 동아시아였습니다. 물론 이 시대 이전에도 동아시아가 최강 내지는 인도 등지와 함께 최강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력이 유럽이나 여타 지역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경제력이란 산업 생산력 플러스 인구라고 할 수 있죠. 12세기, 17세기의 세계 최강 지역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여기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정화의 함선과 콜럼버스의 함선을 비교해보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났는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왜 동아시아의 경제력이 앞섰는가? 산업 생산력이 앞섰기 때문이고요. 산업 생산력에 따라서 그만큼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의 산업이라는 것은 바로 농업이죠. 농업 생산력에서는 동아시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평원 지역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강수량도 많고 토질도 좋고 여러 가지로 유럽이나 중동 지역을 압도할 수밖에 없죠. 이 명나라 시대 이후에는 인구가 대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큰 계기를 준 것은 아메리카로부터 들어온 구황작물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도 벼농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농업 생산력이 높았지만 이 구황작물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 벼농사를 하지 못하던 산간 지역 내지는 이런 구릉 지역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는 멕시코로부터 들어왔고 감자는 안데스 산맥으로부터 들어왔고 고구마는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 대략 폴리네시아로부터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 담배가 안데스 산맥으로부터 들어옴으로써 상당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이런 구황작물로 인해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명나라 중기까지는 중국의 인구가 대략 5천만, 6천만 정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송나라 시대는 1억 명을 넘었다가 다시 원나라 시대면 6천만을 줄고 명나라 초기까지는 6천만이었는데 명나라 말기부터 급격하게 인구가 늘기 시작해서 청나라 초기에는 1억 7천이었고 중기에는 3억이 넘었고 청나라 말기 1851년에 가면 4억 3천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런 인구 대폭발 시대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변방 지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 중원 사람들의 인구 압력에 의해서 이주가 많이 벌어지고요. 때때로 발생했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라지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채우게 되었던 거죠. 특히 대표적인 것이 사천성 같은데요. 명나라 중기 이후에 이 호북성 사람들이 사천성으로 많이 이전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사천성에 살던 사람들은 운남성으로 가게 되고 또 호북성, 호남성 사람들은 오늘날 광동성 지역인 주강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복건성 사람들이 또 남쪽으로 이동했는데 여기에는 그 명나라 시대에 그 해외 교육활동 금지 이런 명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복건성은 농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간 지역을 개척해서 살거나 아니면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해외 교육만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데 나라에서 해외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증거물로 남은 게 이 복건성의 토루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토루라고 하는 것은 북방에 살던 객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산간 지역에 자리 잡고 하나의 가문 공동체로 만든 이제 가옥이에요. 이게 1, 2,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층은 뭐 외양간 같은 거 쓰이고 2층은 뭐 주방, 3층은 침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적대를 막기 위해서 공동으로 지었던 거고 이건 이제 산간 지역이니까 이런 산간을 읽어가지고 어떤 삶을 유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벼농사는 잘 짓지 못하더라도
고구마나 감자나 옥수수 이런 것들을 심어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 복건성에 살던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죠? 예, 동남아 지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카인이라고 불러요. 객가인이 카인이 되는 거죠. 그 하카인의 대표적인 인물이 싱가포르의 창시자인 이광유 수상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동남아에 살고 있는 많은 화교 사람들을 흔히 하카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주했던 그런 사람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 이후 이 청나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청나라라고 청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초로 만주가 중국의 영토로 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 중국사를 배우실 때도 만주는 늘 중국사의 영역인 것처럼 인식이 되지만 제가 읽어본 중국 역사책에는 사실 만주에서 제대로 이 중국인들이 특히 한족들이 한 기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원정은 많이 하죠. 수나라, 수양제, 문제가 고구려를 정벌하러 가고, 조조가 오헌을 정벌하러 가고, 정벌하러 간 기록은 있지만, 거기서 뭔가를 관리를 임명하고 뭔가를 다스렸다,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주라고 하는 것은 만주에 살던 사람들의 역사였던 거죠. 그런데 이 청나라가 바로 이 만주 사람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요 시기 이후부터 만주가 중국의 영토로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게 된 거죠. 자, 이 청나라의 주요한 그 사건들을 보면 이래요. 1616년에 노르아치라고 하는 사람이 여진족을 규합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후금이라고 명명을 하죠. 그러고 나서 1636년이 되면 홍타이지가 한양을 공략을 해서 병자호란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한 8년쯤 후에 이자성이라고 하는 농민 반란군이 북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 같은 해 노르곤이라고 하는 누르하치의 아들이 만주족을 이끌고 산해관을 지나서 북경을 입성을 하고요. 그 북경을 입성을 할 때 산해관 문을 열어줬던 한족들, 이 사람들을 3번으로 임명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을 난리를 정벌을 한 게 3번의 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건이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중가르 평원, 여기 살던 유목인들을 병합한 사건이 중요한 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청이란 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대제국이었다. 오늘날의 중국은요, 이 청나라 시대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가 아파요. 청나라 때만 이렇게 넓었고 역사가 이렇게 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러시아가 동쪽으로 계속 이주해가지고 시베리아를 거의 다 차지하죠. 그때 중국과 만나요. 그래서 국경선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1689년에 네르친스크 조약이고 1758년이 되면 마지막 유목제국 중가르를 정벌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유목제국이 농민제국을 늘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가르 정벌 사건부터 유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 중가르 때 어떤 무기가 등장을 하냐면 대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총포. 그러니까 총포와 대포에는 아무리 기마병이 날래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전쟁사의 변곡점이 됩니다. 그리고 1750년에는 티베트가 정벌이 되고 이럼으로써 청이란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 3번의 난이 일어났을 때 평서왕 오삼계, 그다음 평남왕 상가희, 정남왕 경계무, 이 사람들은 다 한족들이었는데요. 특히 오삼계가 유명하죠. 청나라 여진족이 중원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그 산해관을 오삼계가 지키고 있었는데 오삼계가 산해관 문을 열어줌으로써 아주 쉽게 장성을 넘어갈 필요도 없이 청나라의 팔기군이 북경을 점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래서 이 오삼계는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아들대에 가서 청나라에서 이쪽을 정벌함으로써 완전하게 청나라의 정권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청나라를 이해하실 때 요 세 사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3명. 150년간 훌륭하게 통치를 했던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가 있다. 역사상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강희제는 청나라 4대 황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옹정제가 있었고, 그 다음 그 아들 걸륭제가 비슷한 한 60년 정도의 황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3명의 황제가 오랫동안
통치를 잘 하다 보니까 이 150년간은 아주 강력한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흔히 강옹건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강희제가 전성기를 만들고 옹정제가 기반을 다졌으며 걸륭제 때 절정을 이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걸륭제가 죽은 이후부터 청나라는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이 청나라는요, 여진족이 지배층이었잖아요. 그래서 변발을 한 사람들이 강력한 무력으로 중국 전체를 다스렸죠. 그래서 이 청나라는요, 이 만주족의 혈통을 보존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족의 거주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이게 북경이라고 하는 도시의 성인데요. 오늘날에 여러분이 방문하시면 자금성이라고 하는 박물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오문이 있고요. 거기 이제 광장이 있죠. 천안문 광장이라고 하는 광장까지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안문, 서안문, 지안문 이것은 없어요. 요 성벽은 다 헐렸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성이 있죠. 여기 선무문, 정약문, 숭무문, 뭐 소양문 쭉 있는 이렇게 성이 있었는데 요 성 안에 만주족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꽤 넓은 곳이에요. 오늘날에는요, 이 성문과 성벽을 다 허물었고요. 요 성벽이 있었던 곳을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순환 지하철이 있어요. 우리 서울의 2호선처럼 이렇게 북경성을 한 바퀴 도는 순환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대혁명 때 이거를 헐었는데요. 이 성벽이 아마 남아있었다면 상당한 관광거리가 되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런 구태를 벗는다는 명목하에 이 성벽을 다 헐고 거기를 도로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도로 밑에 지하철을 만들었죠. 이 도로를 이환도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어쨌든 청나라 시대에는 여기에 만주족을 살게 했다. 요 안에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북해가 있고 여기 호수 같은 게 있죠. 북해, 중란해 쭉 올라가면 십찰해까지 과거의 대운하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조금 갈색 지역에는 일반 한족들이 살게 된 거죠. 선무문, 정약문, 수문 그 앞에 있는 곳에는 외성에는 한족들이 거주를 했다. 이렇게 북경성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 성벽은 모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금상만 남아있고 다 해체되었습니다. 청나라 강홍건 전성기 시절이 되면 본격적으로 서양인과 동양인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서양인들이 동양 쪽에 와서 그들의 교역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죠. 그 찾아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초기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회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물론 상인들이 광동성 지역에서 많이 있었죠. 옛날에 원나라 시대부터 그런 상인들이 아랍 상인도 왔고 또 서역 상인도 왔고 했던 거죠. 포르투갈 상인, 스페인 상인들이 광둥성까지 와서 교육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찾아온 이들은 예수의 선교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의 선교사인데 1578년 포르투갈 리스본을 출항해서 해외 선교를 떠나죠. 그러니까 예수회가 지구촌의 각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의 카톨릭을 전파한 사람들이 주로 예수회 사람들이에요. 지금 로마 교황이 프란치스코잖아요. 이분도 예수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 천주교를 퍼뜨리는 것도 다 예수회 사람들이고요. 이 예수회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기독교를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와가지고는 선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어와 한문을 습득합니다. 이 마테오 리치도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어가지고 한문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뭘 하냐면 그 전에 천주시라는 책이 다른 선교사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 책을 증보판을 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테오 리치에 의해서 기독교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천주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오늘날 카톨릭에 쓰는 상당수의 한자어들을 이 마테오 리치가 결정을 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당시에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차를 해서 기리사독 이렇게 한 거예요. 기리사독의 줄임말이 기독입니다. 또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중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 반면에 이 사람들이 또 돌아갈 때 그냥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책자 같은 걸 많이 가져가요. 뭘 가져가냐면 당시에 이때는 명나라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 시대니까 유교가 많이 발달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주자학, 양명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논어라든지 노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가서 서양의 학문 연구 붐이 일으키게 된 계기가 바로 예수의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중국을 방문한 사람 중에 가장 직급이 높았다 할 수 있는 맥카트니라고 하는 사람이죠. 영국의 맥카트니 백작이 1793년 이때는 이제 걸륭제 때인데 무역 확대를 요구하러 그 영국 여왕의 사절로 공식 사절로 찾아오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항구를 좀 많이 개방해 달라. 왜냐하면 당시에 청나라는요 광주를 유일한 항구로 열었기 때문에 외국 무역을 강력하게 통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열어보려고 조지 3세 영국 정부가 맥카트니 백작을 보내가지고 거래를 많이 해결해달라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을 거쳐서 쇼군을 만나요. 쇼군을 만나서 차를 직접 거래 요청하고요. 그러고 나서 일본에서 배를 타고 천진으로 와가지고 천진에서 북경으로 갔더니 당시 걸륭제는 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로 열하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에 온 사절단은 열하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륭제를 만나는데 걸륭제를 만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 청나라 황제를 만나려면 3개 9고두를 해야 되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이렇게 찍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죠. 병자호란 때 인조 임금이 홍타이지한테 했던 그게 바로 이 굴욕적인 3개 9고두였는데 맥카트니 백작은 나는 공식 사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손에 입맞춤하는 것으로 타협을 봅니다. 결국은 여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뭐 항구를 열어달라, 교육을 더 많이 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것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영국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산업혁명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다수 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수공업 생산들이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기계화 작업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증기기관의 가장 큰 역할이 뭐였냐면 탄광에 있는 물을 빼내는 겁니다. 탄광은 점점 깊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물이 많이 고인 거죠. 그 석탄을 캐지 못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증기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증기기관이 석탄을 많이 빼내게 되고 그러면서 증기가 점차로 발전하면서 증기기관을 열차에도 싣게 되고 또 결정적으로 배에도 싣습니다. 그래서 배가 엄청난 성능이 좋아진 거죠. 기계화가 되고 공장이 많이 돌아가게 되고 인도에서 있었던 많은 면직물들이 영국에 자동화된 그 생산된 면직물과 경쟁에 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영국이 산업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살던 영국, 네덜란드 이런 사람들이 뭔가 힘을 얻어가지고 식민지를 많이 개척을 하죠. 그 식민지 개척의 주역들이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동인도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초기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이런 데 와서 향신료 같은 것들을 무역을 했는데 그다음에 중국에 와서 은화를 주고 비단, 차 뭐 이런 것들을 거래했는데 점차적으로 영국과 네덜란드 사람들이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해군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동인도에서는 인도산 면직물들을 밀어내고 점차적으로 잉글랜드의 면직물 산업이 발달하고 인도의 면직물 산업은 붕괴를 하게 되는 사건인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면직물이 좋아도 중국과의 교류는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들이 갖고 있는 게 경쟁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영국산 면직물이 좋다 하더라도 중국산 비단에 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중국인들이 관심을 둘 만한 것들은 청포밖에 없었어요. 권총이나 장총 내지는 대포 이런 정도만 중국보다 앞서 있었지 나머지 물품에서는 여전히 청나라가 선진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아무리 광동성에 와서 거래를 하자고 해도 청나라의 상인들을 만족시킬 만한 상품이 변변치 않았던 거죠. 가장 좋아하는 건 은인데 은이라는 게 한정된 거잖아요. 특히 영국은 뭐 은이 생산되지도 않았고 그 은을 갖고 있었던 건 과거에 스페인이
아메리카에서 캐다가 엄청나게 낭비해가지고 유럽에 퍼졌던 그 은밖에 없는데 그 은이라는 게 한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은을 주고 계속 중국에서 비단 도자기를 사왔지만 그게 한계가 보였던 겁니다. 청나라가 유럽인들을 원한 건 금속과 뿌렸다. 그런데 유럽인이 가져가고 싶은 건 청나라에 대단한 것들이 많았던 거죠. 도자기, 비단, 특히 차. 특히 운남성이나 광동성 지역에 나온 차를 가져다가 영국 사람들은 그거를 홍차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나라 보급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거 나중에 이제 인도로 가서 스리랑카 같은 데서 홍차 또 재배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중국 차에 비할 수는 없겠죠. 차를 많이 가져가고 싶은데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화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유럽인들의 한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아편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작물에 있었죠. 영국인들이 중국산 물건들을 수입하고 싶은데 중국인들이 원하는 은밖에 없고 그 은이란 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 중국산 물건들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더니 바로 아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면직물들을 공장에 생산을 해서 인도에 팔고 인도에는 아편을 재배한 다음에 그 재배된 아편을 중국에 들여오는 이런 무역들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교육 방법을 생각해 낸 겁니다. 영국의 면직물이 인도에 오고 인도에서 재배된 아편이 주로 광동성 지역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오게 되고 점차적으로 이 중국인들의 상당수가 아편 중독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조정에서는 이거를 두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 역사상 가장 더러운 전쟁이라고 불려지는 아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편 전쟁은 두 번 벌어졌는데요. 1840년부터 42년까지 1차, 그 다음에 1856년에 2차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영국 내지는 서양 국가들이 승리를 했는데요. 상당한 재미를 봤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편 전쟁에서 그 전까지 그렇게 선진국이었다고 하는 청나라가 왜 이 가난한 영국한테 형편없이 깨지게 되었느냐? 무식하지만 강력한 대포를 갖고 있는 증기 기관을 단 철갑선을 영국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상대로 하고 있었던 청나라는 여전히 나무로 만든 배, 거기다가 대포는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성능에서 영국산 배를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죠. 홍콩 앞바다에서 한번 해전이 벌어졌고 영국의 철갑 증기선이 장강을 거슬러서 남경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대포를 빵빵 쏴대니까 저 철갑선을 이 청나라에서는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1차 아편전쟁은 끝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1차 아편전쟁에서 홍콩을 제공을 합니다. 그 1차 아편전쟁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사람이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이죠. 청나라 주정의 명예에서 이 지역에 가서 아편에 대해서 조사하라. 그러면서 그 영국 사람들이 가져온 아편의 상당수를 바닷물에 빠뜨리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임칙서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중국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 관우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죠. 여기 사진은 뉴욕의 차이나타운 한가운데 서 있는 임칙서의 동상이에요. 그 정도로 임칙서는 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때 1차 전쟁의 결과 홍콩에 할애하게 되고 광저우, 홍콩, 푸저우, 하문, 닝보, 상하이 5개의 항구를 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재미를 본 영국, 또 영국만 재미 볼 수 있냐? 프랑스, 러시아, 미국 우리도 좀 재미 보자. 그래서 사건을 벌여요. 뭐 작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여기 함대들이 이제 어디로 오냐면 북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천진까지 배를 타고 와서 거기서 군대가 내려가지고 국경을 이제 공략하게 되는 게 바로 아편 전쟁이고요. 그 2차 아편 전쟁의 결과 텐진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청나라가 나라만 크지 별로 센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뜯어먹을 게 많겠다라고 해서 간 거죠. 그래서 영국만 이익 보는데 배가 아픈 열강들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텐진 조약에 의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이 외교 사절을 베이징에 상주할 권리를 갖게 되고요. 1차에 이어서 10개 항구를 개방을 하게 되고 외국 상선의 자유로운 장강 통상을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배들이 장강 하류에서부터 상류로 거슬러서 거의 충칭까지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엄청난 권리를 획득하게 되고요. 중국인 내 외국인 여행을 하게 되고
아편 무역을 합법화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많았을 때는 거의 3천만 명 가량의 아편 중독자가 있었다 그래요. 뭐 이건 뭐 심각하죠. 거의 당시 인구의 한 10%까지 아편 중독자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니까 뭐 청나라 입장에서는 참 통탄한 일이죠. 그리고 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영국과 프랑스의 배상금 200만 장 지불하게 되고, 여러분 혹시 북경에 가보시면 이게 원명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원래 이 청나라 황제 여름 별장 같은 거예요. 자금성이 멀진 않지만 서양식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을 흉내내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지었고, 여기에 예술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아편 전쟁에 참가했던 그 서양 군대가 와서 불지르고 파괴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가보면 복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왜 복구를 안 하냐 했더니, 옛날 그 서양인들의 만행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를 복구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이렇게 단장도 안 하고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아주 처참합니다. 여기 원명원이 뭐 엄청나게 화려했다 그러는데, 결국은 이 2차 아편전쟁에 의해서 청나라는 지속적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아편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교훈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배우는 역사의 교훈 1은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면 위험하다, 이겁니다. 12세기부터 17세기까지 명나라 청나라는 지구상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왜? 농업 생산성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떠나지 않고 늘 머물렀습니다. 정활한 사람을 보내서 해외 원정을 했지만 가봤자 먹을 떡도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해외로 떠나지 않았고, 해외 교육도 금지했으니까요. 결국은 장성도 쌓고 현재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변화에 둔감했습니다. 새로운 문물에 관심을 두지도 않았던 거죠. 결국은 그 결과는 뭐냐? 최근 170년간의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현실에 안주하면 위험하다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역사의 교훈 두 번째는요, 역사에 수료받기는 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뭐 조선이 멸망을 하고 청나라가 멸망을 한 거, 이것 때문에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된다라고 뭐 많이 하죠. 조선시대 사람들이 쇄국 정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능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우리 역사를 스스로 굉장히 좌절스럽게 배우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럽에 당한 건요, 조선뿐만이 아닙니다. 청나라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에 당한 건 중동, 인도,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제한 모든 땅이 유럽한테 멸망을 당했고요. 엄청난 착취를 당했다고 하는 것. 물론 이것이 뭐 이렇게 위안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 유럽이 지구촌을 석권하기 이전 시대로 가보면, 고대에는 로마와 진한제국, 중세에는 아랍, 인도, 중국, 근세 초에는 인도, 중국이 최강 대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최근 200년만 서양, 특히 유럽이 전성기였을 뿐이다. 그러니 이제는 동아시대의 세상이 도래한다.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열려고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과거의 최선진 지역이었던 그걸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감히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수료받기는 돌고 돈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고 실력을 갈고 닦아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